그런데 여러분, 에르난 코르테스가 유카탄 반도에 상륙할 때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500에서 6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500에서 6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스텍 문명을 무너뜨렸다. 당시에 이 아스텍 인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최소한 몇 천만 명은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5, 600명이 수천만 명이나 되는 이 아스텍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스카이캐슬을 향한 모험가 이야기, 요걸 가지고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벌써 나와버렸네요. 나 이렇게 천천히 나오고 싶었는데 금방 나와버렸네요. 스카이캐슬 그러면 그 스카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고추. 그거 말고요. 스카이 그러면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스카이캐슬 드라마잖아요. 그 스카이에서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게 어떤 거예요? 맞죠? 예, 서울의 유명 명문대가 떠오르시죠. 오늘 제가 할 주제에서 이 스카이캐슬은 바로 이겁니다. 스파이스 그리고 킹덤. 이때 킹덤은 기독교 왕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옐로 골드, 황금. 이 세 가지를 찾아서 떠나는 유럽인들의 욕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험 자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큰 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신물질,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성공만 시킨다 그러면 대박 상품이라는 거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금을 모험 자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대항해 시대 때의 모험 자본, 사람들은 어떤 데다가 이 모험 자본을 투자했을까요?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이 작은 후추 알갱이가 세계사를 바꾸게 됩니다. 후추는 지금 굉장히 흔하디 흔한 향신료잖아, 그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후추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금값과 맞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값과 맞먹게 될 정도의 고귀한 물질이 되었을까요? 그 얘기를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어디 가면 향신료가 많아요? 인도 있고, 인도 옆에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가면은 몰루카 제도라고 있어요. 여기가 후추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럽까지 이 후추가 온다 그러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인과 어떤 상인과 어떤 상인을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인도 상인, 두 번째 이슬람 상인, 세 번째 베네치아 상인. 이 3단계를 거쳐야지만 유럽인들이 후추가 뿌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단순히 배고픈 거, 이 욕구만 채우려고 했다 그러면 이 후추는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후추가 뿌려지면 더 맛있는 고기 요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맛있고 더 근사하게 먹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이 후추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실크로드 하나의 맥이 막히게 되었다는 거죠. 지중해 교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인들은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에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후추 말고 유럽인들의 욕망을 자극했던 것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황금입니다. 여기 보면 동방견문록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는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죠. 이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방에 가면 황금의 나라 지팡구가 있다.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구예요. 지팡구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동방의 나라? 재팬. 똑똑하신 분들이시군요. 전부 다. 맞습니다. 일본이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에 대한 욕망을 유럽인들한테 모험 자본에 투자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이 후추라든지 황금을 찾아서 떠나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되겠죠. 드넓은 바다로 항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우선 해양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태풍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교육품을 유럽에 가지고 오면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익을 상인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런 모험 자본에 서로서로 투자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후추라든지 황금만을 쫓아서 여러분들은 목숨을 건 항해를 하시겠습니까? 항해하시겠습니까? 후추를 찾아서? 황금을 찾아서? 안 하시죠. 이 사람들한테 항해를 할 수 있게끔 자극했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거,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바로 프레스토 존입니다. 여러분, 프레스토가 뭐냐 하면 영어로 주교, 사제, 이런 뜻입니다. 존은 요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당시에 유럽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뭐가 있었냐면 동방에 혹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프레스토 존이 세운 기독교 왕국이 있었다는 거죠. 이 기독교 왕국과 우리의 기독교 유럽이 만약에 연합을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이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프레스토 존을 찾으러 가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럽인들을 그 위험천만한 바다로 내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해 시대 스카이 캐슬로 떠난 모험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 거 아십니까? 원래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르투갈에 있는 선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선장은 그냥 일개 선장이 아니었었어요. 대무역을 하고 있는 거상이면서 선장이었기 때문에 항해에 대한 고급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의 이름 앞에 퍼스트 네임이 크리스토퍼죠. 이 크리스토퍼는 이 성인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태어났는 그 날의 수호 성인이 바로 크리스토퍼 성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토퍼 성인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크리스토퍼 성인을 보시면 여기 오두막이 있죠. 여기 큰 강이 있습니다. 이 덩치 큰 크리스토퍼 성인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강을 건너는데 자기가 몸소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살면은 언젠가는 내가 만나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크리스토퍼 성인이 어떤 아이를 하나 목마를 태워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아이의 몸무게가 점점 무거워졌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아이가 아니고 예수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큰 감화를 받았던 크리스토퍼 성인은 이국 땅에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었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성인은 강을 건넜지만 나는 바다를 건너겠다. 크리스토퍼 성인이 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나는 바다를 건너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생각을 당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항해는 단지 비즈니스 항해가 아니라 종교적인 순례와도 같은 대항해였다는 거죠.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났을 때 당시 스페인에 속해 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카스티아 연합왕국이 있죠. 여기 보면은 아라곤 연합왕국이 있습니다. 이 두 왕국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의 스페인이 된다는 거죠.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결혼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이 세계사 강연 시간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으로 하나의 에스파냐 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 남부 지방에 보면은 그라나다 왕국이 있죠. 현빈이 나왔던 아람브라 궁전, 그라나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라나다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라나다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유일한 이슬람 왕국이었습니다. 이 이슬람 왕국을 마지막에 정복했던 시대가 바로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떠났던 1492년이었다는 거죠. 콜럼버스는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했죠. 대규모 선단을 꾸려야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처갓집이 있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포르투갈이죠. 우선 이 포르투갈에 후원서를 보냅니다. 자기 사업 계획서를 설명하게 되죠. 퇴짜 맞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호황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 포르투갈은 이미 다른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희망봉 쪽으로 가는 인도 항로를 이미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이 사업 계획서는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갔던 곳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후원을 받게 됩니다. 이사벨 여왕이 이렇게 콜럼버스를 후원하게 된 목적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쟁 국가가 포르투갈이었죠. 이 포르투갈을 꺾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황금에 대한 투자 가치. 내가 절대 왕정을 이룩하려고 그러면 이 황금이 필요하다, 자본이 필요하다. 이 황금에 대한 투자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골수 카톨릭 국가로 굉장히 소문나 있습니다. 이 카톨릭을 전파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이사벨 여왕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를 후원하게 됩니다. 콜럼버스 드디어 떠납니다. 몇 번의 항해를 했을까요? 콜럼버스는 4번의 항해를 했습니다. 에스파냐 팔로스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하는데 2달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이 시간 동안에 선원들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인내심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이때 콜럼버스는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은 육지가 보일 것이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내 목을 내놓겠다. 날 믿어라. 그래서 선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어떤 섬에 도착합니다. 콜럼버스는 그 섬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한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구세주란 이름의 섬, 산살바도르라고 명칭을 정합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러 남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콜럼버스 일행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놀란 원주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건인고 하니 우리가 1만 5천 년 동안에 유럽이 속해 있는 이 구대륙과 아메리카가 속해 있는 신대륙 사람들이 한 번도 조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5천 년 동안의 첫 번째 만남, 첫 조우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거죠. 구대륙과 신대륙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콜럼버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지를 썼다는 거죠. 이게 바로 콜럼버스의 일지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콜럼버스는 신대륙과 구대륙이 만나는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훌륭하고 똑똑한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해준 모든 말을 아주 빠르게 따라하기 때문이다. 종교도 없어 보이므로 아주 쉽게 기독교도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고국으로 귀환할 때 그들 중 6명을 국왕께 데리고 가 말하는 법을 배우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순간, 이 첫 만남에 콜럼버스는 이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콜럼버스가 드디어 1차 항해를 끝나고 이사벨 여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리품들이 보이시죠? 이 뒤쪽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콜럼버스의 모습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조금 키워서 뚱뚱합니다. 굉장히 당당해 보이죠? 어떤 영웅의 귀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콜럼버스가 전 인생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가장 전성기 때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록하고 2차, 3차, 4차 항해 동안 콜럼버스는 그가 약속했던 황금과 후추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콜럼버스가 갔던 곳이 인도가 아니라 어디였기 때문에? 아메리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4차 항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파냐 사람으로부터 조롱에 시달립니다. 사기꾼이라는 조롱에 시달립니다. 먹튀라는 조롱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 냉기를 견디지 못하고 콜럼버스는 죽게 되는데요. 이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나를 버린 이 스페인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도착했던 서인도 제도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콜럼버스의 시신 같은 경우는 서인도 제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인도 제도가 나중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콜럼버스의 시신이 스페인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스페인 여행 가셨으면은 아마 여기에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유럽 3대 성당이라고 합니다. 세비야 성당이라고 하죠. 이 콜럼버스의 관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관을 4명의 왕들이 들고 있죠. 앞에 왕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고요. 뒤에 2명의 왕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앞에 2명의 왕은 콜럼버스의 항해를 지원해줬던 사람이고요. 뒤에 2명의 왕들은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콜럼버스의 관은 왜 이렇게 땅에서 떨어져 있을까요? 콜럼버스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죽어도 나는 스페인 땅은 밟지 않겠다. 진짜 땅을 밟지 않고 있죠. 이게 바로 콜럼버스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입니다. 이 에르난 코르테스의 사진을 보시면 왠지 귀티가 나죠. 귀족 집안이에요. 하급 귀족 이달고 출신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모시는 상관이 쿠바 총독이었어요. 이 쿠바 총독이었던 상관한테 항명을 하고 떠난 여정이 바로 여기 있는 유카탄 반도였습니다.
요 반도가 유카탄 반도였어요. 마야 문명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는 아스텍 문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잉카 문명 많이 들어보셨죠? 잉카 문명을 정복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피사로라고 있습니다. 이 피사로하고 에르난 코르테스하고는 외가 쪽으로 육촌지간이에요. 친척이라는 거죠. 이 두 친척이 아스텍 문명하고 이 잉카 문명을 박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르난 코르테스가 유카탄 반도에 상륙할 때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500에서 6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500에서 6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스텍 문명을 무너뜨렸다. 당시에 이 아스텍 인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최소한 몇 천만 명은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5, 600명이 수천만 명이나 되는 이 아스텍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좀 의아하시죠? 누군가 조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조력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말린체라고 하는 여인이죠. 라말린체. 이 말린체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어떤 평가가 있는지 볼까요? 민족의 배신자다. 또는 멕시코의 어머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멕시코의 전체 인종 구성을 봤을 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종이 뭔 줄 아십니까? 메스티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메스티소.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을 메스티소라고 해요. 이 메스티소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 최초의 메스티소의 어머니가 바로 말린체입니다. 이 말린체가 코르테스의 통역사이면서 코르테스의 정부이자 코르테스의 애인이자 코르테스의 현지 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마르틴의 모습입니다. 이게 벽화인데요. 마르틴은 최초의 메스티소라고 상징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초의 메스티소는 따로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 어떤 선원이 표류를 해가지고 마야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메스티소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워낙 이 말린체와 코르테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들이 낳은 자식이 최초의 메스티소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르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코르테스가 본국으로 올 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기사로 키워내죠. 그런데 말린체는 버립니다. 말린체는 자기 부하한테 맡기고 말린체는 20대 나이에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린체는 어떻게 해서 이 코르테스의 통역사가 되었고 이 코르테스를 옆에서 돕게 되었을까요? 말린체 같은 경우는 아스텍의 귀족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귀족 딸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릴 때부터 배움이 많았겠죠.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재가를 하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한테 상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딸 말린체가 걸리적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말린체를 마야 지방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원래부터 노예였던 사람은 노예 일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귀족의 딸이었다가 노예가 되었으니까 이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다행히 말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언어적인 감각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텍의 언어도 알고 마야인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마야어까지 습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똑똑한 노예였던 말린체를 코르테스가 자기의 통역사로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말린체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아스텍의 지배하에 있던 수많은 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족의 이해관계를 코르테스한테 다 전달하게 되고 거기에 또 요긴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를 코르테스한테 다 넘겼다는 거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부족은 동맹을 맺고 자기한테 도움되지 않는 부족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너뜨리고 둘 사이에 이런 역할들이 아스텍 문명을 더욱더 빠르게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린체가 코르테스를 돕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아스텍의 인신공양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스텍의 인신공양이 있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합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인신공양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인신공양의 핵심은 뭐냐 하면 희생자가 살아있을 때 심장을 꺼내는 겁니다.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한테 바치는 거죠. 그때 피라미드를 타고 내리는 이 피가 대지를 적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우주가 에너지를 얻는다고 당시 아스텍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명이 아니에요. 하루에 수백 명까지. 이게 20일 동안 계속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산 사람이 심장을 꺼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이 아즈텍의 인신 공양에 대해서 아즈텍의 지배하에 있던 많은 부족들이 분노와 함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린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말린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코르테스는 아즈텍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쉽게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바로 천연두, 홍역,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라는 거죠. 구대륙과 신대륙이 만나는 기간이 총 몇 년이었습니까? 15,000년이었죠. 15,000년 동안 두 대륙은 격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대륙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두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창궐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면역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신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역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순간 이 원주민들은 전부 다 전염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한 해에 뭐 수백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이 전염병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르테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어쩌면 세균전이 아니었을까요? 에스파냐 군인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몸속에 세균을 가지고 그들을 접촉을 했었으니까. 근데 당시에 이 아즈텍인들은 똑같은 천년두에 걸렸는데 왜 우리는 죽고 이 하얀 백인들은 죽지 않지? 이들은 신의 사자다. 그들을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다.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구는 급감을 했죠. 또 이런 인디오들을 이용을 해가 코르테스의 군대들은 금은을 채굴하게 만들어요. 채굴을 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시키겠죠. 이 가혹한 노동의 결과 또 엄청난 사상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나중에는 금은을 채굴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페인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있다. 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다시 이 아메리카에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라틴 아메리카에 누가 있습니까? 백인들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인디오들, 황인종이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또 오게 되죠. 새 인종 간에 뭐가 생겨납니까? 혼혈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항해 시대 스카이캐슬을 향해서 달려간 모험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모험가, 탐험가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학살자였고 정복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 욕망의 본질이 뭘까? 만약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았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오늘날의 세계사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코르테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어요. 또 스페인한테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인생의 여정은 행복했을까요?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평생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맹대받으면서 생을 마감했죠. 코르테스 같은 경우는 20여 년 만에 스페인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르테스에 대한 시기 어린 질투가 스페인 사회에서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당시 왕이 카를 5세였는데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고 이 사람을 냉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르테스는 이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식민지를 일구었던 이 남미로 돌아오려다가 설사병에 걸려서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고만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시신이 8번이나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죽었는 게 아니죠. 굉장히 편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이 꽃 이름을 금호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꽃 정면을 자세히 보면 금붕어가 입을 벌린 듯이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이 꽃이 시들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뭐예요? 해골이죠. 혹시 영화 곡성 보신 적 있어요? 예, 영화 곡성에 나오는 금호초의 모습입니다. 영화 곡성에서 소품을 담당하는 분이 금호초를 이 영화에 사용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말렸다고 해요. 이 해골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 금호초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욕망입니다. 강연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 대항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욕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욕망은 과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욕망이 없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있어야지 세계사가 변화를 해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한 욕망은 자제하시고 본인과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장이 되는 그런 절제된 욕망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